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디지털 신호 처리라고 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것인데요. 디지털 신호 처리, 다른 용어로 이산 신호 처리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디지털 형태의 신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산 신호 형태의 신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디지털 신호 처리 이론을 배우면서 그 이론을 실습을 통해서 그 현상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매트랩이라든지 아니면은 랩뷰라든지 하는 이러한 툴들을 사용해 가지고 실습을 프로그래밍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이 디지털 신호 처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처리 방법들을 가시적으로 보는 그런 실습들을 해왔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실제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장치를 사용해 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또 신호를 입력하고 출력을 또 나타내보고, 또 그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는 장치들을 중간중간에 모듈화 시켜서 거기를 통해서 그 결과들을 보는 그런 실험들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고가이고, 또 매트랩이라든지 랩뷰라든지 이러한 상업용 툴들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강의하기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이썬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파이썬은 이제 지금 현재는 프리웨어거든요. 프리로 여러분들이 다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그런 상용 툴들은 실제로 이제 대금을 지불하고,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되거든요.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나 이제 이 파이썬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파이썬으로 이 모든 디지털 신호 처리 그 과정들을 함수화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보고서 따라하기만 하면 신호 처리를 실제로 배울 수가 있고, 또 그 현상을 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서로 구성을 하고, 특히 후반부에 나오는 디지털 필터를 설계하고 디지털 필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좋은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것들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기에는 어떤 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지적 부분에서 잘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쉽게 접근하고 좀 쉽게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툴들에서 제공하는 그런 펑션들을 이용하고 해서 신호 처리 필터를 설계하고 또 구현해보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코딩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으로 배우는 디지털 신호 처리 이 교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또 제가 제공하는 이 동영상 강의를 사용해서 듣게 되면은 이 디지털 신호 처리, 다시 말해 이산 신호 처리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개념을 실제로 여러분이 프로그램 해볼 수도 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장입니다. 1장은 디지털 신호 처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개요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신호 처리 1장에는 전체적으로 신호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시스템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 디지털 신호를 처리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요로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1장에서 보면은 1장에서 방금 설명했듯이 1장에서는 신호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호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신호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정의해보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신호 처리, 즉 이산 신호 처리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신호란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신호를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이 시그널은 위키피디아를 이제 우리가 참고하게 되면은
물리적 세계에서 시간의 변화나 공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양은 잠재적으로 물리적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신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in the physical world, any quantity exhibiting variation in time or variation in space is potentially a signal that might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a physical system, 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공간에서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곧 신호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나하고 다른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서로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입에 이 목에 있는 떨림 장치를 통해서 내 목소리가 이제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계속되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변화되는 에너지가 전달되어 나가겠죠. 이게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내 입과 또 상대방 친구의 입 사이에 있는 이 공기라고 하는 이 매체, 이 공간이죠. 이 공간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공기라고 하는 이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의 변화가 이렇게 전달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서의 어떤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것이 이제 상대방 친구의 귀 속에 귀로 가게 되면은 귀에 이제 청각으로 이제 청각 장치를 통해서 그 소리가 전달되어져 가지고 내 목소리가 내 친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시간적인 연속적인 어떤 에너지의 변화가 내 입과 친구의 귀 사이에 있는 공간 영역을 통해서 또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전달되어져 가지고 내 친구의 귀 속에 내 소리가 전달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전달되는 물리량, 그것은 곧 시공간에서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 물리량이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그널,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통신이나 전기공학에서는 이 신호를 어떤 현상의 행위나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의 기능,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전실적으로 정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압이라든지 전류라든지 또는 전자기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신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스하고 그다음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런 데서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타임 베어링 볼티지, 커런트 and electromagnetic wave,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겠죠. used to carry information.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음성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하는 변화량, 물리적 변화량,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신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시공간 세계에서는 이제 온도의 변화가 있는, 기온의 변화가 있죠. 그다음에 빛의 세기도 변화하고, 그다음에 기압도 변하고, 뭐 이런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물리량은 눈에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가시적이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를 표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갖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은, 다시 말해 가시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걸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량을, 물리적인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 가지고 그때 비로소 그 변화량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호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그림 1-1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 그 물리량을 측정하는 데는 이제 센서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는 온도 센서,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센서는 조도 센서,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센서는 압력 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태의 다양한 그런 어떤 센서들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때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저항이라고 하는 값의 변화로 측정이 되는데요. 그걸 다시 이제 전기적 신호로 이제 전류나 전압이라고 하는 어떤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런 신호, 그걸 우리가
물리적인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주는 신호 변환기가 있습니다. 그 변환기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전 단계의 전기 신호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전기 신호를 이제 어떤 이제 가시적인 형태로 볼 수 있도록 어떤 신호 혹은 데이터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그거를 컴퓨터 상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컴퓨터 화면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즉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보게 되면 가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그 가시적으로 보고 있는 그 신호라는 것은 그 신호는 다시 말하면은 어떤 물리량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라든지 빛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변환 장치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어 주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디스플레이 어떤 특정 처리를 거쳐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그래프나 영상 형태로 나타내면 비로소 신호의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특정한 처리하는 거, 요게 다시 말하면은 이제 신호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호는 이제 그림 1-2에서 보면은 1차원 신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심장의 그 박동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이걸 신호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센서들, 그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센서들을 여기에 부착하게 되죠. 병원에서 아마 이거 다 거의 다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일단 심장 박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장 근육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이 심전도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전도 측정하게 되면은 이런 신호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신호에서 이 축을 우리가 시간축인데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신호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단 이렇게 신호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뛰잖아요.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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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다음 그 신호가 또 일정하게 거의 비슷한 신호로, 거의 닮은 신호로 나와야 돼요. 만약 이게 신호가 갑자기 뭐 이렇게 바뀌어진 신호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죠. 심장이나 심장 근육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해서 가시적으로 보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가시적인 신호, 비주얼라이즈 된 비주얼 시그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주얼 시그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호를 우리가 단적으로 1차원 신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축이 하나밖에 없어요. 차원 축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걸 1차원 축을 통해서 그 값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차원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신호를 우리가 1차원 신호, 그래서 1차원 신호를 처리한다. 그래서 1차원 신호 처리에서 원 디멘셔널 시그널 프로세싱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신호 처리하게 되면은 이런 1차원 신호 처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영상 그림 1-3에서 보듯이 이런 이 신호는 이게 우리가 영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상.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이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영상은 축이 2차원 축입니다. 이 X축이 있고 Y축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 이렇게 2차원 축이 됩니다. 그래서 축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 2차원 신호가 되고 이걸 우선 신호 처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wo dimensional signal processing 또는 영상 처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호 처리하면 1차원 신호 처리 얘기하고 영상 처리하면은 2차원 신호 처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2차원 신호 처리도 또 다르게 보통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신호 처리 1차원 신호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호 처리를 해가지고 그 처리된 데이터를 또 2차원으로 이렇게 쭉 배열을 하게 되면은 그 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2차원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처리도 2차원 신호 처리, 때로는 뭐 신호의 2차원 처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신호 처리는 1차원 처리와 2차원 처리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고, 1차원 처리는 보통 신호 처리, 2차원 처리는 보통 영상 처리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차원 신호 처리하고 2차원 또는 이런 처리를 신호 처리하는 이유는, 목표는 뭐냐? 이거는 어떤 객체가 생성하는 물리량을 획득해 가지고 그 물리량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을 거예요. 어떤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그 신호 특성은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하는
신호의 그 특성에 큰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신호의 그 특성은 이제 크기, 앰플리튜드라고 해야죠. 크기, 그 다음에 또 주파수, 프리퀀시에서 신호가 어떤 신호 성분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이 어떠냐, 뭐 이런 큰 세 가지 어떤 신호의 성분들을 찾아내는데 그걸 우리가 특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특성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 그런 것들을 특성을 찾아내는 걸 우리가 특성을 찾는다,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징이라는 것은 이런 주파수 크기, 주파수, 위상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정한 어떤 그 특징들을 분석하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어떤 처리가 되게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제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신호 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그널이라는 것을 분류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분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난 신호냐, 아니면 시간에 대해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산적으로 나타난 신호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이 아날로그적으로 나타나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그 값이 어떤 0, 1, 2, 3 이렇게 어떤 숫자적으로 이렇게 딱 끊어지는 수로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연속적인 신호 값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호가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신호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기 신호냐 비주기 신호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가 이제 어떤 유한 구간에만 존재하느냐, 유한 길이로 신호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 신호가 무한대 길이로 나타나느냐, 이에 따라서 무한 길이 신호냐, 유한 길이 신호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어떤 출력을 내는데 현재 들어온 입력만 가지고 출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받았던 입력만 가지고서 신호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과거 받았던 입력하고 지금 현재 받는 입력하고 두 개를 다 사용해서 현재 출력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인과적이냐, 반인과적이냐, 비인과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가 시간축에 따라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시간축에 따라서 Y축에 따라서 서로 대칭의 형태로 나타나냐, 아니면 대칭인데 한쪽이 어떤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냐, 여기에 따라서 우함수 신호냐 기함수 신호냐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어떤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신호냐, 아니면은 어떤 수학적 기교나 방법이나 어떤 논리로 어떤 그런 법칙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호, 그런 비결정적인 그런 신호, 결정할 수 없는 신호 이렇게 나누어서 결정적 신호냐 비결정적 신호냐 이런 식으로 신호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연속시간 신호와 이산시간 신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속시간 신호라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신호냐, 그러면은 그때는 연속시간 신호에서 continuous time signal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이지 않게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를 우리가 불연속 신호, 때로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산시간 신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시간 신호냐 이산시간 신호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또는 그 값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조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그 값이 연속적일 때 그때 이걸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는 연속적인데 그 값이 이산적으로 나타나면은 이것도 역시 아날로그 신호지만은 이런 형태의 신호로 우리가 신호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이산적인데 값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시간적으로도 이산적이면서 값도 이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디지털 신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되고, 요 중간에 두 단계는 이 중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첫 번째와 네 번째 이러한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때로는 이산 신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가기까지 이 중간 과정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두 단계 또는 세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 샘플링 하는 단계가 있어요. 샘플링. 이게 이제 표본화라고도 하는데요. 이 샘플링 과정을 거치게 되고, 두 번째는 양자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양자화 과정. 그러면 이게 이산 신호가 되고, 여기에다가 다시 이 코드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코드화 거치게 되면은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 신호 처리, 디지털 신호 처리는 샘플링과 양자화를 거친, 그 다음에 코드화를 거친 이 신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신호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신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시간 축이죠. 그죠? 이 시간 축에 대해서 이 값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축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값은 불연속이죠. 이런 형태의 경우. 그 다음에 시간 축에 대해서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이렇게 불연속하게 나타나죠. 불연속하면서 한데 값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이런 불연속이면서 값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를 있는데, 이걸 우리가 디지털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역시 뭐 아날로그 신호, 이산 시간 신호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아날로그 신호나 또 시간 디지털 신호는 이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다시 얘기하면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샘플링해서 얻으면은 이제 이산 시간 신호가 되고요.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 신호에서 연속 시간 신호잖아요. 연속 시간 신호를 샘플링하게 되면은 이산 시간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양자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디지털 신호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를 얻는데, 물론 이 뒤에 이제 코딩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0과 1의 둘뿐인 디지털 신호를 이제 상태가 이 디짓이 이제 그 숫자잖아요. 이 디짓이 0과 1 두 단계만을 가지는 그런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이산 신호, 바이너리 신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통 요런 거 여러분들 눈에 좀 많이 봤죠, 그죠? 이런 신호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신호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진 신호들이 합니다. 바이너리 시그널. 이러한 신호는 연속 시간 신호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이산 시간 신호를 얻고, 그 다음에 양자화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신호를 얻은 그 결과의 신호가, 그래서 그 양자화 할 때 단계를 두 단계만 해서 양자화한 신호, 그걸 우리가 이진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일정 간격으로 계속 어떤 신호가 되풀이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주기 신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페리오딕 시그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주기 신호, 어페리오딕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우리가 기호로 t로 표시하고, 주기는 시간의 이제 역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주기는 역의 관계인데, 다시 말하면 시간은 주기분의 1 이렇게 되죠. 역의 관계. 또는 뭐 주기는 시간분의 1 이렇게 해서 서로 역의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t라고 해서 이 주기를 나타낸다. 피리어드 주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주기를 가지는 주기 신호는, 다시 말하면 이 주기 t마다 똑같은 신호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기 신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때의 신호를 우리 xt라고 하면은 주기 t 다음에 주기 t가 흘러간 t 시간 동안 흘러간 그
이후에 다시 새로 나타난 신호는 두 개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xt가 t 시간 흘러간 뒤에 때의 신호와 흘러가기 전의 신호는 같아야 되죠. 그래야만 이게 주기 동일한 신호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주기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 신호의 수학적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와 같은 이런 모양, 다시 말하면 시간에 대해서 주기적이지 않죠, 그죠? 아주 비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주기 신호, 주기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유한길이 신호와 무한길이 신호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신호가 존재하는 구간이 유한일 때, 즉 finite length를 가질 때, 이때 그 다음에 또 무한일 때 infinite lengt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무한이냐, 그 신호가 존재하는 구간이 유한하냐 무한하냐에 따라서 유한길이 신호, 무한길이 신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한길이는 시간이 구간이 정해지니까 t1이라는 시간부터 t2까지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무한길이 신호는 그 길이를 구간을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하는 신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한길이 신호와 무한길이 신호의 수학적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신호 처리를 하려고 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처리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떤 신호 처리기, 다시 말하면 디스크리트 시그널 프로세서 이런 그 신호 처리 장치를 사용해 가지고 신호 처리를 하드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 장치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받아들인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렇게 처리할 수 없잖아요. 컴퓨터 속성상.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력하는 신호를 우리가 어느 구간을 유한으로 잘라가지고 그 잘라는 신호를 가지고 와서 신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신호 처리를 하는데 그 자르는 그 길이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이 이산 신호 처리, 다시 말하면 컴퓨터라든지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 뭐 이런 어떤 아니면 디스크리트 시그널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 데이터의 그 크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랭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8비트만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신호 처리기라고 할 것 같으면은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값만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럼 8비트로 취급할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2의 8성에서 총 256가지의 숫자를 처리할 수 있어요. 0으로 시작하면 0, 1, 2 해서 255까지 되겠죠. 총 256개의 숫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마이너스 127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27부터 0까지, 그 다음에 1부터 128까지 해서 128까지 이렇게 총 256단계의 값들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 처리 시스템이 가지는 그 데이터 비트 수에 따라서 양자화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호 처리의 신호 길이가 유한 구간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또 이걸 또 그보다 더 큰 길이로 잘라가지고 가지고 와서 또 거기에 맞게 또 내부적으로 자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것이 유한 길이의 데이터를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과적 신호, 반인과적 신호, 비인과적 신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인과적 신호는 우리가 코어절 시그널, 반인과적 신호는 안티코어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 보면은 인과적 신호를 보면은 이 0점을 기준으로 이제 0점을 표시 여기 한 것은 이제 0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0점 데이터는 없고 이제 현재 상태의 데이터 0 다음에 1부터 시작되는 이런 어떤 신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입력 그 순간순간마다 현재의 순간 xt,라고 하는 이 현재 순간의 입력 값을만 가지고서 출력 값을 정하는, 처리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현재 입력만을 가지고 현재 입력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신호, 그런 신호를 우리가 인과적 신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B에 보면은 0점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과거 데이터, 그죠?
과거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출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반인과적 신호, 안티코절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 실시간 신호라는 것은 이 인과적 신호에 속하게 돼요. 그러나 이 반인과적 신호라는 것은 이제 뭐 과거에 들어온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과거 입력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저장해 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신호들만을 사용해 가지고 현재 출력을 구하게 되면은 이때 사용되는 신호를 우리가 반인과적 신호다, 안티코절 신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때는 현재 입력되는 신호와 과거에 받았던 입력 저장되어 있는 그 신호를 같이 사용해 가지고 출력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인과적 non-causal 시그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신호로 사용하는 출력을 내는데 사용하는 신호가 현재 입력이냐 아니면 과거 입력이냐 아니면 과거와 신호 입력을 현재 입력을 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그런 신호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함수 신호와 기함수 신호, 아까 얘기했듯이 우함수 신호, 즉 이번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이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으로 같다는 대칭인 이런 신호를 우리가 우함수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은 대칭인데 그 값이 음으로 이렇게 역으로 반전되는 그런 형태의 신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이 서로 대칭은 대칭인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또다시 x축에 대해서도 반전되어 있는 그런 신호를 우리가 기함수 신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더 시그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우함수라는 것은 이 함수가 시간에 대해서 시간축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양의 시간대와 음의 시간대가 값이 같다는 거죠. 그죠? y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기함수라는 것은 XOT 이렇게 표현하는데, XOT 다시 말하면 이제 양의 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음의 축에 대해서 서로 값은 같은데 부호가 바뀌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기함수 신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함수 신호와 우함수 신호, 그리고 원래 신호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원래 신호하고 원래 신호 y축에 대해서 반전시킨 그 신호를 두 개 더해서 평균을 내면은 이제 우함수 신호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원래 신호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반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x축에 대해서 반전 해가지고 두 개 더하면 더하기 사실은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t 원래 이랬죠.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연속으로 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평균을 취하면은 이제 우함수, 기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원래 신호는 우함수 신호와 기함수 신호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수식에 따라서 이걸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식은 마이너스 이렇게 없어지고 이 xt만 남죠. 그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서로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로 이제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요거는 이제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 신호와 비결정적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결정적 신호는 이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죠. 여기 보듯이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코사인, E파이, F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결정적 신호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이런 신호들은 이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볼 때 그냥 불규칙하게 아주 랜덤하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 구조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결정적이지 못한 비결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비결정적 신호, non-deterministic 또는 불규칙 신호, 무작위 신호,
랜덤 신호에서 랜덤 시그널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산 신호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 신호는 연속 시간 신호를 일반적으로 연속 신호로 하고, 연속 신호의 한 여로서 이제 코사인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t는 코사인 2파이 f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상이 또 들어가는데요. 그냥 위상을 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괄호 안에 코사인하고 괄호 안에 보면은 2가 상수잖아요. 파이도 상수죠. 그죠? 뭐 3.14159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f는 주파수를 나타내는데, 이 주파수라는 것은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이 주파수도 한번 이제 정해지면은, 어떤 특정 주파수가 정해지면은 상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은 이 시간이 다시 말하면은 어떤 변하는 거니까 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코사인 신호를. 그러면 코사인 2파이 f t라고 하는 독립 변수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연속 신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죠? xt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죠? 근데 이 연속 시간 신호를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 즉 ts라는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산 시간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 시간 신호에서 이산 시간 신호가 됩니다.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대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연속 시간 신호인데, 이거를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샘플링을 합니다. 표본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간격이 ts 간격이라는 거죠. 시간 간격 ts 똑같은 이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 이렇게 불연속적인 값만을 이산적인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런 값들만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산적인 값들만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산 시간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연속 시간 신호는 xt,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xt,는 코사인 2파이 ft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t가 이제 연속적이지 못하고 ts라고 하는 시간 간격으로 이제 샘플링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샘플링 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처음에 0ts 0이고 두 번째 이제 시간 이제 주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첫 번째 ts 이래죠. 시간으로 보면은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t에서 시간이 흐른 뒤, 그다음에 세 배의 시간이 흐른 뒤, 네 배의 ts 시간이 흐른 뒤에 샘플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 0, 1, 2, 3, 4 이래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nts 이렇게 표현하고 n은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하면 되겠죠. 구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t 대신에 nts를 이제 대체하게 되면은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xt 대신에 xnts로 표현하고 이것이 이산시간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t에 대신 이 t 대신에 nts를 넣어서 코사인 2파이 f nts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게 이산시간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시간 신호에서 이산시간 신호로, 즉 xt에서 xnts로 하는데 어떤 작용을 했냐면은 이게 샘플링을 했죠.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연속시간 신호에서 이산시간 신호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 nts라고 하는 이런 xnts 이산시간 신호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 ts라는 것은 이제는 이제 일접하잖아요. 한번 ts 이 샘플링 주기가 결정이 되면, 샘플링 이 간격이 결정이 되면은 더 이상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c 때문에 이렇게 구축하게 되면은 더 이상 ts가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s는 항상 이제 일정한 값이 되는 것이 상수값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nts가 x의 n이 되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시간 개념인 이 ts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이제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생략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산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축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xt는 t축이었죠. 이 이산 시간 신호도 실제로는 t축입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 간격이 ts 간격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죠? ts 간격으로. 근데 이제 ts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n만 남게 되죠. 그래서 n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산 신호가. 그러면 이제 값들만 남고 이 축은 시간축에서 n축으로, 이 n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디지트 축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n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하나의 시퀀스를 이루는 거니까 이 시퀀스 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산 신호로 오면서 시간 개념이 사라지고 이제 n축으로, 즉 시퀀스 축으로 바뀌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순서가 이제 축이 순서축, 때로는 뭐 순서축이라고도 하고 또 시퀀스 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축으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드디어 어떤 연산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 상에서 연산이 가능한 그런 이산 신호로 이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디지털 신호와 디지털 신호는 그러면 또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산 신호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이산 신호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 형태의 신호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양자화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양자화. 아까 얘기했죠. 이 디지털 신호 처리하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에 디지털 칩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세서가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데이터 비트가 결정이 되거든요. 8비트, 뭐 16비트, 32비트, 여러분들이 최근에 산 컴퓨터들은 64비트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비트가 결정이 되면은 그 비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숫자의 그 개수, 숫자의 레벨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양자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퀀타이제이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비트인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0에서 255까지의 256개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값으로만 표현하게 되니까 이 한정된 어떤 값으로 디지털 불연속적인 그런 신호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지털 할 때 디지털이라는 것은 숫자를 얘기하죠. 그죠? 그 디지털을 숫자로 드디어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신호 해서 이 디지털 신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숫자가 0하고 1 두 가지만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진 신호 이렇게 되겠죠. 바이너리 신호, 시그널 이렇게 되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시그널 또는 바이너리 코드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진 신호를, 양자를 거친 신호를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 저장의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장할 때는 이제 코딩을 거치게 됩니다. 코드화라는 것을 거치게 되어져서 이제 저장하기 위한 그런 이진 신호로, 이진 코드로 바뀌게 되는 것이요.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게 이제 이산 신호죠. 이산 신호.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n = 0, 1, 2, 3, 4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는데 이 값이 아직까지는 이 이산적인 값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양자화, 퀀타이제이션에서 양자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양자화를 하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디지털 처리기 그 장치의 비트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2비트를 사용하는 그런 신호라고 만약 우리 가정하면은, 장치라고 가정하면은 2비트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그 숫자의 개수는 2에 2성해서 총 4개를 나타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0, 1, 2, 3 이렇게 4개의 값들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3.4, 3.6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단계가 4개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 레벨을. 그리고 3.4, 3.6은 같이 3, 3으로 같은 값으로 표현되겠죠. 이제는 양자화를 거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2.5는 2로 표현될 것이고, 1.4와 1.2는 값이 다른데도 같이 1로 표현될 것이고, 0.7은 0으로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양자화된 어떤 숫자 값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코딩 하는데 실제로 이진 코드로 바꿉니다. 이진 2개의 상태로만 된 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이제 양자화할 때 2 레벨로 이 2비트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4개의 레벨로 표현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 디지털 파일은 다 디지털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이진 데이터로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양자화를 몇 레벨로 하든 간에 어떤 파일로 저장할 때는 이진 코드로 저장하게 되어 있어요. 0과 1로 된 이런 죄송합니다. 이진 코드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진 코딩, 바이너리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비트로 4레벨로 즉 2비트로 양자화를 하게 되면은 4레벨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0, 1, 2, 3이잖아요. 0, 1, 2, 3 이랬는데 이거를 이제 이진 코드로 하게 되면은 요거는 0, 0, 0, 1은 0, 1, 그죠? 1, 0, 2는 3은 1, 1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진 코드로 바꾸고, 실제 파일에 저장이 될 때는 이것이 16진 코드로 저장이 됩니다. 헥스 코드로 저장이 돼요. 그럼 그래서 이제 이진 코드가 0, 1, 0, 0, 뭐 1, 0, 1, 1, 1, 1, 0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4비트씩 이렇게 자릅니다. 4개씩 잘라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뭐 2 또는 뭐 A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드화해서 이렇게 코드화하면 16진 코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헥스 코드로 바꾸어가지고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실제 이진 코드를 코드화 거쳐서 코딩을 거쳐서 저장 장치에 저장될 때는 헥스 코드로 저장이 돼요. 헥스 코드는 0부터 F까지 있게 됩니다. 4비트 가지고 이제 0부터 F로 이렇게 정하게 되죠. 그 실제 이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그 예를 보게 되면은 전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비트 코드이기 때문에 8비트니까 4비트 자르잖아요. 그래서 4비트 자릅니다. 그래서 554 같으면은, 554인 것 같으면은 5는 0101이고 4는 010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비트씩 자릅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는 0100이니까 4가 되고, 그 다음에 0101은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554 이렇게 해서 헥스 코드로 16진 코드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호철의 이제 기본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기침이 나와서. 자, 그럼 시스템이라는 것은 위키피디아에서 참고하게 되면은 이 라틴어 시스테마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로 보면은 어떤 통일된 전체를 형성하는 상호작용하거나 상호 관련된 개체들의 그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그 부분이나 구성들로 이루어진 집합 또는 전체의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집합체, 어떤 개념적으로 어떤 집합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블록으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반드시 뭘 가져야 되냐면, 시스템은 자기 자신이 어떤 구조가 있어야 돼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룰이 정해지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할 것인가, 구성이 될 것이고,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조, 이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하는 시스템인지 어떤 구조나 기능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입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입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기능을 사용해서 다른 형태의 출력으로 나타내야 돼요. 출력을 아웃풋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되려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구조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바꿔서 출력을 내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 입출력 신호가. 그래서 입출력 신호가 연속 신호이면은 연속 시스템, 그 다음에 이산 신호이면은 이산 시스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 시스템과 이산 시스템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연속 시스템은 방금 말했듯이 입력이 연속 신호고 출력도 연속인 그런 신호일 때 연속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입력도 이산 신호고 출력도 이산 신호일 때 이걸 우리가 이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연속 신호는 x, t잖아요. 그죠? t, 시간에 대해서 t. 그 다음에 출력은 예를 들어서 yt라고 했을 때 이 출력은 연속 신호를 어떤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t 이렇게 해서 함수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입력이 x 이산 신호일 때 우리 xn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떤 처리를 하게 되면은 출력 신호가 나오는데, 이 출력 신호도 이산 신호단 말이죠. 그래서yn은 txn 이런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8장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로서 제공하게 될 이 내용들은 결국은 디지털 신호 처리거든요. 그럼 디지털 신호 처리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디지털 신호 처리, 즉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그래서 DSP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인 경우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라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거를 얘기하게 되면 디지털 신호 처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신호 처리기, 시그널 프로세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소프트웨어적으로든지 하드웨어적으로든지 이걸 다 종합해서 디지털 신호 처리기 해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DSP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얘기하면은 디지털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신호 처리 툴 이렇게 해서 시그널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혹은 시그널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디지털 신호 처리 시스템을 이제 소프트웨어 될 수 있고 하드웨어 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의 구조를 우리가 구성을 잠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크게 5가지의 부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 필터가 하나 들어 있는데요. 이 필터를 우리가 안티 엘리어싱 필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왜 이 필터가 하나 입구에 딱 제일 처음에 붙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음악을 듣거나 음성을 전달하거나 음악과 음성을 같이 복합해서 전달하게 되면은 이 그 신호들은 그 주파수라고 하는 그 특성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주파수 영역이 20Hz에서 20kHz 사이에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렇지만은 그 외에 20kHz보다 더 큰 신호, 그죠? 20kHz 더 높은 신호, 주파수 더 높은 신호, 또 20Hz보다 더 낮은 신호, 이런 신호들은 우리가 그 장치에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입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가청 영역의 주파수 외의 신호들은 필요가 없는 신호들이거든요. 그런 신호들을 특히 이제 그 고주파 영역에 있는 신호, 20kHz보다도 더 높은 영역에 있는 신호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신호, 그런 신호 우리가 아날로그 필터를 사용해서 필터링해서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필터링하는 그런 어떤 필터가 하나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안티 엘리어싱 필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 엘리에이싱 필터라는 것은 아날로그 필터를 통해서 신호와 함께 섞여 들어온 허용 범주에 들지 않는 이 고주파 신호를 제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필터링된 신호, 들어오는 신호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우리가 핸드폰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요 신호는, 요거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우리가 보면은 안테나가 있잖아요. 그죠?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가 무선이나 혹은 유선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특히 이제 무선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안테나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 무선으로 들어오는 이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들어오면 그 안테나 다음 단에 이 아날로그 필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영역의 데이터만 두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고주파 신호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때도 이제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신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안에, 이제 우리가 실제는 스마트폰이라 하면은 이 핸드폰 안에 보면 실제로 그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주는, 다시 말하면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양자와 퀀타이제이션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장치가 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날로그 투 디지털 변환기,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투 애널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에서 ADC라고 하는 또 장치가 있어요. 칩이 있는데 그 칩을 통해서 이제 거쳐서 나오면은 드디어 디지털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서 메모리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메모리에 저장되어서 가지고 나와서 신호 처리를 하거나 어떤 처리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처리가 끝나면은 역시 디지털 신호거든요. 근데 이 신호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한테 뭐 보내주거나 친구한테 보내주거나 이래 하려고 그러면은 아날로그 신호로 다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주는, 즉 디지털 투 애널로그 컨버터가 변환기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변환기 파트가 있고 이것이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이게 다시 또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또 나가게 되죠. 실제로는 이제 디코딩 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디코딩이 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또 무선을 통해서 이제 다른 친구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로 나가기 전에 이 디지털 신호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샘플이 유지되는 그런 신호가 돼요. 그런 유지된 신호인데 이때는 사실은 이 신호들이 아직 연속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신호인데 이거를 하나의 필터를 거쳐서 연속적인 신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에 이 복원 필터라는 것이 있어서, 역시 아날로그 필터인데요. 이 복원 필터가 있어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나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아날로그 신호가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뀌고, 안티엘리에이싱 필터를 거쳐서 ADC를 거쳐서 디지털 신호로 바뀌고, 다시 또 이것이 어떤 처리를 해서 나오는 이 디지털 신호를 다시 또 아날로그 복원 필터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 가지고 안테나나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디지털 신호 처리 시스템에 크게 이 5 분야로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이 DSP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 그 분야의 범주를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신호를 이제 분석하는 이 디지털 신호 안에는 어떤 그 특징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특성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파 크기가 어떻게, 신호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주파수가 어떻게 되고, 위상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도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또 뭐 이 크기가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연속적인 것을 나누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쭉 일렬로 나누거나 아니면 병렬적으로 배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특징들을 그 안에 이제 또 특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어떤 피크치가 난다든지, 어느 순간에 잘못된 신호가 규칙적으로 들어오다가 또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런 잘못된 어떤 그 악영향을 받는 경우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특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특징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분석한다 합니다. 그래서 어널리시스 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디지털 신호의 한 분야고, 그 다음에 이런 신호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특정 신호로 하는 특정 영역에 해당되는 신호만을 찾아내는 어떤 형태, 그 필터링하는, 뽑아내는, 또 필요하지 않은 신호는 주파수 신호들은 또 걸러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필터를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고 구성을 또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하고 구현하는 그런 분야 하나, 디지털 신호 필터링 분야, 그래서 어널리시스 분석하는 분야, 필터링하는 분야, 이렇게 크게 두 범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로 보면은 디지털 신호 처리 범주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은 신호 분석, 시그널 어널리시스 범주와 시그널 필터링 분야 범주, 이렇게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그럼 신호 분석 범주는 뭐가 있느냐, 이산 시스템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분석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시간 영역에서 신호가 어떻게 흐르는지, 또 이런 입출력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다음에 풀이의 변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고 그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는 그런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은 좀 해서 신호 분석을 하려면 좀 여러 가지 그 신호 수학적 구조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하게 수학적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지 변환이라는 걸 하고, 그 지 변환 영역에서 어떤 특징들을 분석하고 특성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신호 분석 영역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간 영역에서 이산 신호를 이제 필터를 어떻게 처리하는, 필터를 어떻게 하는지, 필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시간 영역에서 이산 신호를 필터 처리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필터 구성할 때. 근데 이걸 갖다가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주파수 영역에서 필터 처리하면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필터를 설계를 하고 또 구현을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범주를 여기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첫 번째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강의는 1장에 관계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신호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신호 처리는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두루뭉실하게 어떤 개요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산 신호 처리를, 디지털 신호 처리를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이렇게 이제 신호 처리를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죠?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앞으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